안녕하세요. 송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날 아들은 온천에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병원 복도에서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차갑게 쏟아지던 새벽이었고 중환자실 문 앞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허리를 구부정하게 기댄 채로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저는 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사진이었는데 일본 온천 여관 앞에서 유카타를 곱게 차려입고 4명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돈 부부. 정말 환하게 아무 근심도 없는 사람들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바로 저 문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 없이 누워 있는데 그 사진 속 아들 얼굴은 그렇게 환하기만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본 건 아닐까? 날짜가 다른 사진을 본 건 아닐까? 눈이 침침해서 착각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봤는데 날짜는 어제였고 남편이 쓰러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70입니다. 남편은 77이고 평생을 속초에서 살아왔어요. 젊은 시절부터 철물점 하나를 붙들고 못 하나 나사 하나까지 정성을 다해 팔면서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며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허리가 굽도록 일했고 손바닥이 굳도록 일했으며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이 둘을 키워냈어요. 딸은 결혼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으니 이제 얼굴 보기도 쉽지 않고 아들은 경기도 파주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 월급만으로는 빠듯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붙여왔습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부모 마음이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어디 쓰이고 있었는지를 저는 그날 새벽병원 복도에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형광등 아래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는데 엉덩이가 저릿저릿 아파와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어디선가 링거 기계 알람 소리가 짧게 울렸다가 멈췄으며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 새벽찬 공기가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손은 핸드폰을 꼭 쥔 채로 떨고 있었고 화면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많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 조그만 손발을 처음 봤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이며 밤새 열이 올라 울어대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가던 기억이며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남편이랑 둘이서 밤잠 줄여가며 일했던 그 시절이며 아들 결혼할 때 목돈 보태주면서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손주 태어났을 때 기뻐하며 용돈 챙겨주던 일까지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멍했고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알려준 SNS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잘 지내는지 근황이나 볼 요량으로 들어갔다가 보면 볼수록 묘한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낌새가 확신으로 바뀐 것은 바로 그 새벽 그 사진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들은 저한테 출장을 간다고 했었어요. 미루기 어려운 급한 일정이라고도 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고 아들도 직장인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겠거니 했는데 출장지가 일본 온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훨씬 더 오래전이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문 열고 닫을 때까지 온종일 서서 일해도 내색하지 않았고 명절에 온 집안 음식을 혼자 다 해내도 힘들다 소리 한 번 안 했으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눌러 담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하루 자고 나면 넘기는 것이 제 방식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잘 알았습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진짜 힘들 때는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고, 철물점 셔터를 올리다 제가 무거워하면 슬쩍 와서 같이 잡아주고, 저녁밥이 늦어지면 주방 앞에서 담배 한 대 피우며 기다려주는, 표현은 없어도 마음은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밝은 아이였어요. 어릴 적부터 부침성이 좋아서 친구도 많았고 어른들한테도 예쁨을 받았으며 결혼하고 나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파주에 집을 마련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도 얌전하고 단정한 편이어서 처음 인사 왔을 때 예의도 바르고 부모님 모시는 자세도 반듯해 보였어요. 사돈댁은 일산에 계시는데 아들 내외가 자주 왕래한다고는 들었고 가까우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자연스러움이 저희한테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들한테서 먼저 전화가 오는 일은 드물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제가 먼저 걸었을 때만 받았고, 통화도 길지 않아서 잘 있어요. 바빠요. 다음에 내려갈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다니느라 바쁜 거겠거니 했고,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매달 100만 원 보낼 때마다 아들이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도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됐습니다. 남편은 그런 것에 대해 말이 없었어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시기였고, 바쁜데 뭘 그런 걸 바라냐며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지 않냐고 했는데, 남편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가슴 한켠이 늘 허전했습니다. 뭔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짚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SNS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핸드폰 조작법을 하나하나 배워서 아들 부부 계정을 찾아 들어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잘 지내는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작고 사소한 것들이었는데도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게 봤습니다. 아들 부부 SNS에는 사진이 참 많았어요. 맛있는 음식 먹는 사진, 카페 가는 사진, 여행 가는 사진들을 보면서 잘 먹고 잘 지내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사돈 부부랑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제주도 여행, 부산 여행, 강릉 여행, 4명이 나란히 웃으면서 찍은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좋게 생각하려 했는데, 한편으로는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씁쓸함 같은 게 차올랐어요. 저희한테는 한 번도 같이 여행 가자는 말이 없었거든요. 전화 한 통 없이 사돈댁이랑은 그렇게 자주 시간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한테 말해봤어요. 우리도 아들이랑 어디 한번 가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남편은 담배 피우다 말고 고개를 저으면서 바쁜데 뭘 그런 걸 바라냐, 우리끼리 다니면 되지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마음에 걸렸어요. 안사돈네랑은 그렇게 자주 시간을 내면서 왜 저희한테는 한 번도 없는 건지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저녁 핸드폰에 며느리가 사진을 올렸다는 알림이 떴는데 무심코 눌러 들어갔다가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경주였어요. 불국사 앞에서 4명이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 글에는 오랜만에 힐링 여행, 엄마 아빠랑 함께해서 더 즐거웠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목까지 차올라서 남편한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한참 보다가 잘 지내는 거 아닌가, 좋은 일이지 했는데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남편도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철물점 일로 몸이 피곤했는데도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 아닐까,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철물점 문을 열면서 단골 손님이 들어오시면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어요. 그래도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들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부모 노릇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혼자 사귀기로 했어요. 매달 100만 원은 꼬박꼬박 보냈고 아들이 필요로 한다면 더 보내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아침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정말로 눈앞에서 벌어졌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를 상에 올리고 남편은 신문을 읽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철물점 문 열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 먼저 나가 셔터를 올리고 있는 동안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처음에는 물건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철물점에 물건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여보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면서 급하게 뛰어갔더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눈을 감고 얼굴 한쪽이 약간 비틀어지고 팔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19를 눌렀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구급대원 말대로 남편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눕혔고 그 1분이 10년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급성 뇌졸중 의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혼자였습니다.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은 캐나다에 있었으니 당장 알리는 게 오히려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알리지 않기로 했고 그래도 아들한테는 알려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 하고 말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상황을 다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철물점에서 갑자기 쓰러진 일, 구급차 타고 온 일, 뇌졸중 진단받은 일을 다 말하고 나니 목이 메었는데 당연히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 대답은 달랐습니다. 엄마, 그게 제가 지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계신데 회사 일이 그렇게 급하냐고 물었더니 내일 외국 출장을 가야 해서 정말 미루기 어려운 일정이라며 출장 갔다 와서 바로 들르겠다. 이틀이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알겠어. 출장 잘 다녀와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회사 일도 중요하고 아들도 직장인이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저는 복도 의자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에 잠깐 면회가 돼서 들어갔더니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운 남편 손이 다행히 따뜻했고 그게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나오면서 핸드폰을 켰는데 SNS 알림이 하나 떠 있었어요. 며느리가 사진을 올렸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무심코 눌러서 들어갔다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온천 사진이었습니다. 일본 전통 온천 여관 앞에서 4명이 유카타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아들, 며느리, 사돈 부부였습니다. 며느리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힐링이 필요했는데 딱 좋은 타이밍, 부모님과 함께하는 일본 온천 여행, 너무 행복해요. 손이 떨렸고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더니 어제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바로 그날이었어요. 사진을 계속 넘겼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 료칸 앞에서 찍은 사진. 머릿속이 하얘졌고 외국 출장이라고 했던 말, 급한 일정이라고 했던 말, 미루기 어렵다고 했던 말이 전부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출장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쓰러져 있는데 아들은 사돈부부랑 일본 온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병원 복도 의자에 간신히 앉았는데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순간 매달 보냈던 100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생활비 보태라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보낸 돈이었는데 그 돈으로 이런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댓글도 봤습니다. 가족들이랑 여행 가는 게 최고야 라는 댓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족, 그럼 저희는 뭔가요? 남편과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밤에 아들이 아파서 울면 응급실로 뛰어가던 일, 학교 준비물 챙겨주느라 밤새 바느질하던 일,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악착같이 일하던 일, 아들 결혼할 때 목돈 보태주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손주 태어났을 때 기뻐하며 용돈 챙겨주던 일이 전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부 다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허했고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는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요. 아들한테 당장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거짓말을 하다니 말이 되냐고 소리치고 싶었는데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고 전화를 걸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중환자실 문 안에 남편이 누워 있었고 아들은 온천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복도 끝에서 둘이 걸어오는 걸 봤을 때 그을린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온천 여행 다녀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 앉으면서 걱정하는 표정으로 아빠는 어떠세요? 했는데 저는 연기 같다고 느꼈어요. 출장 다녀오느라 늦어서 죄송해요. 정말 급한 일이었어요.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익숙해.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며칠 있다 다시 오겠다며 둘이 복도를 나란히 걸어나가면서 며느리가 아들 팔짱을 끼며 뭔가 말했고 아들이 웃으면서 대답했는데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말입니다. 둘이 사라지고 나서 며느리가 두고 간 봉투를 열어봤더니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매달 보내주던 돈과 똑같은 액수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뜬 건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보호자분, 환자분이 눈을 뜨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중환자실로 뛰어가서 보니 남편이 눈을 뜨고 희미하게 저를 보면서 당신 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남편 손을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의사가 초기에 잘 대응하셔서 다행이고 내 손상이 크지 않아 회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았습니다. 깨어나셨으니까요. 남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어눌하고 팔다리도 잘 움직이지 못했는데 날마다 달라졌습니다. 이틀째 되니 말을 더 또렷하게 했고 사흘째 되니 손가락을 움직였으며 저는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집에 가서 쉬라고 해도 갈 수가 없었고 남편 옆간이 침대에서 자면서 밤중에 남편이 깨면 바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랑 팔 드는 연습, 다리 움직이는 연습을 함께 하면서 하나, 둘, 셋 구령을 붙여가며 천천히 조금씩 해나갔습니다. 그 사이에도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올 때마다 과일을 사와서 병문안 온 사람처럼 행동했고 저는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으면서 맞아줬습니다.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알면 속상해서 회복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가슴속에 응어리를 꾹꾹 눌러 담으면서 계속 참았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의사가 다음 주쯤 퇴원 가능할 것 같다고 했고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퇴원날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남편을 모시고 집까지 갔는데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고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속초까지 2시간이 걸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 먼지가 쌓여 있었고 며느리가 청소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너희는 가봐. 아들이 더 있겠다고 했지만 단호하게 아빠 좀 쉬게 해드려야 하니 이제 집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면서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편도 많이 나아졌고 이제는 말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하면서 아들한테 보내던 자동이체를 끊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나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이었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전부 다 얘기했습니다. SNS에서 본 사진들, 그리고 쓰러진 날 출장이라고 거짓말한 것까지 말입니다. 남편은 처음에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다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저는 흥분하시면 몸 상한다고 진정시켰습니다. 남편은 심호흡을 하면서 당신 생각대로 하시오. 나는 당신 결정을 따르겠다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줘서요. 주말이 됐고 아들한테 전화해서 급한 일이 있으니 며느리도 데리고 이번 주말에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뭔 일이냐고 물었지만 와보면 알아. 짧게 말하고 끊었어요. 토요일 오후 아들 부부가 도착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둘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소파를 가리키면서 저와 남편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물었는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아빠가 쓰러진 날 기억나니? 아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가 쓰러진 날 전화했을 때 출장 중이라고 했지? 맞아, 출장.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가 올린 일본 온천 사진을 아들한테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화면을 받고 얼굴이 하얘졌으며 며느리도 화면을 보면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건 하는데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아빠가 병원에 쓰러져 계실 때 너희는 온천 여행을 갔더구나. 사돈댁이랑 같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들이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해야지 하고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아들이 남편을 봤고 남편은 차갑게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목소리가 떨렸는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그 여행은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거라 취소하면 위약금도 있고 하면서 변명을 시작했는데 그만해, 더 듣고 싶지 않아 하고 말을 끊었어요. 거실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생활비 보태라고 매달 100만 원씩 보냈었지. 그 돈으로 이런 여행 가는 거니?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사돈댁이랑 한 달에 한두 번씩 여행을 다녔더구나. 우리한테는 한 번도 같이 가자는 말이 없었지만 말이다. 엄마, 다 알아. SNS로 다 봤어. 아들이 고개를 더 숙였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돈 주는 사람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죽을 뻔했는데 출장이라 거짓말하고 여행 간 게 아들이 할 짓이야? 하고 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이 울기 시작하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아들을 봤습니다. 이제부터 보내는 돈 전부 끊을 거야. 그리고 유산도 없다고 생각해라.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모가 쓰러졌다는데 병원에 안 오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보기 싫어. 앞으로 아빠랑 나는 우리끼리 살 거야. 평생 모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 거야.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사돈댁이랑 여행 많이 다니고. 일어서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너희 집으로 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문 앞에서 아들이 돌아보면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했지만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 멀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잘했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울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습니다. 남편이랑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고 손 꼭 잡고 해변을 걸었으며 한라산 중턱에서 내려다본 바다가 눈부셨습니다. 돌아와서는 매달 경주, 전주 한 곳씩 가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몇 번 왔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쪽에 조용히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마다의 시간을 견디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저는 송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